한 남자가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시장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소리쳐요. 나는 신을 찾는다.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신을 믿지 않았거든요. 신이 길을 잃었느냐고 어디로 이민이라도 갔느냐며 조롱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사람들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말합니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을 덧붙여요. 우리가 그를 죽였다. 니체의 즐거운 학문에 등장하는 광인의 한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를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으로만 읽으면 니체가 정말 두려워한 걸 놓치게 됩니다. 니체가 본 건 신이 사라진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좋은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동안 떠받치던 기준이 무너진 다음에는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광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일찍 왔다. 사람들은 아직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야 그 광인이 말하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정해진 삶의 교본이나 각본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명확한 가치가 있었던 삶의 성공 공식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성공 공식에 있었던 자리가 비어 있지는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무엇을 볼지 정해주고 있고 누군가 만든 리스트와 순위가 무엇을 살지 알려주고 수많은 타인의 삶이 잘 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정답은 사라졌지만 이상하게 남의 정답은 더 많아진 것 같은 요즘입니다. 오늘은 니체를 통해 현재 우리 삶의 기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관통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남의 기준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나는 과연 어떤 내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 영상에서 다룰 내용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니체가 진단한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니체의 삶을 들여다보고 마지막에는 그의 개념들을 오늘의 언어로 옮겨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신은 죽었다는 문장 자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니체가 말한 신의 죽음은 종교를 부정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의지해온 절대적 가치 체계가 더 이상 삶을 실제로 지탱하지 못하게 됐다는 시대의 진단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흔들린 건 종교만이 아닙니다. 도덕이 흔들리고 진리가 흔들리고 선악의 기준이 흔들리고 삶의 목적과 의미까지 흔들렸습니다. 쌓아져 있던 하나가 빠지면서 그 위에 얹혀져 있던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기울어지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리고 광인이 소리친 상대가 무신론자들이었다는 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이미 신을 놓아버린 사람들 앞에서는 한 사람의 절규하는 장면으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무너졌다는 걸 아무도 모른 채 사람들은 계속 웃으며 장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진단을 현대의 언어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힘을 잃었다는 것. 저는 이걸 정답의 실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니체의 표현이 아니라 오늘을 읽기 위한 해석입니다. 정답의 실종. 우리 세대는 이걸 좀 이상한 방식으로 겪고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했던 시대라면 이해가 쉽습니다. 몰라서 흔들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검색하면 별의 별게 다 나옵니다. 물어보면 모든 것을 답해줍니다. 심지어 묻기 전에 먼저 넌지시 알려주기도 하죠. 이게 궁금해 하면서요. 그런데 정작 아침에 일어나 오늘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린 답이 없어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답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내 것이 어느 것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니체의 시대와 비교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니체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직업도 고를 수 있고 어디에 살지도 고를 수 있고 누구와 지낼지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택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만 단순히 비교해봐도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더 헤매고 있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선택지도 많아졌는데 정작 삶들은 본인이 뭘 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는 삶의 각본이 있었고 모두가 추구하는 공통의 합의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는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엔 무엇을 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결혼, 집. 그 각본이 옳다거나 절대적이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게 작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게 단순했습니다. 최소한의 그 루트로 따라가면 어디로 가는지는 알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각본이 없지는 않지만 힘을 잃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도 3년 안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해진 순서를 그대로 밟아온 사람도 다시 40이 돼서 묻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 각본이 무너진 건 어쩌면 다행인 면도 많습니다. 자기 삶에 맞지 않은 옷을 평생 입고 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다만 무너진 자리에는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공백을 두려워하고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빈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고 비워두기에는 두렵습니다. 각본이 사라진 자리에 우리는 더 작은 수많은 답들을 잔뜩 들여놓았습니다. 알고리즘이 다음에 볼 곳을 정해주고 피드에 뜬 사람의 하루가 내 하루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을 때 인공지능에게 묻기도 합니다. 운세와 사주가 콘텐츠를 넘어 하나의 산업이 됐다는 이야기도 이제 낯설지가 않습니다. 물론 니체가 알고리즘 시대를 예언한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었겠죠. 다만 그가 던진 질문은 오늘날에도 놀랄 만큼 유효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자리를 사람은 무엇으로 채우는가? 니체가 걱정한 건 신이 없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신의 자리에 더 작은 것들이 앉히고 그걸 신이라 부르지 않은 채 따르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시대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의 절대 기준은 최소한 저자나 출처가 보였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교회의 말이구나. 이건 부모님 세대의 생각이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를 움직이는 기준들은 얼굴이 없습니다. 누가 이 순서를 정했는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내 스마트폰에 뜹니다. 자연스럽게 눈앞에 있고 그래서 의심할 계기 자체가 생기지 않는 거죠. 문제는 의심할 수 없는 기준은 기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온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게 요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니체를 따라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면 질문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니체는 우리가 아무 관점도 없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특정 자리에서 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경험, 본인이 원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해관계가 보는 방식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두고 모든 게 상대적이라는 말로 정리하면 조금 쉬워집니다. 그렇다고 니체가 아무거나 다 맞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 보느냐가 무엇이 보이는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관점을 없애자는 건 더더구나 아닙니다. 다만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서 보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자리에서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 일부는 사실 하나의 자리에서 보이는 하나의 시각이었다는 것을요. 니체가 이 시대에서 본 위험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니힐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삶을 지탱해온 가치와 기준이 무너지면서 그렇다면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 아닌가라는 허무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허무하게 살라고 말한 철학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중요한 문제의식은 그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기존의 가치가 무너진 뒤 찾아오는 그 니힐리즘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그리고 누군가 만들어준 가치에 기대는 대신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삶을 다시 긍정할 것인가. 그래서 니체에게 니힐리즘은 종착지가 아니라 반드시 넘어가야 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위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빈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기준의 자리를 다른 무언가로 너무 쉽게 빨리 채워버리는 겁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 위험을 아주 기묘한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책의 첫머리 대목입니다. 차라투스트라가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위버맨 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꿉니다. 인간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로 합니다. 그 인간은 이렇게 삽니다.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고 너무 가난해지는 것도, 너무 부자가 되는 것도 피하면서 삽니다. 지배하는 것도 피곤하고 복종하는 것도 피곤해합니다. 낮에는 작은 즐거움을 누리고 밤에도 작은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발명했다. 니체는 이들을 최후의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서늘한 건 그 다음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사람들이 이런 인간을 경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군중이 환호합니다. 우리에게 그 최후의 인간을 달라. 니체가 두려워한 건 허무 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된 사람이 결국 편안함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최후의 인간의 문제는 불행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큰 고통도 없고 큰 열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위험을 줄였습니다. 대신 자기를 넘어설 이유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니체에게 위험한 삶의 반대말은 불행한 삶이 아니라 더 이상 아무것도 걸지 않는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물론 제 관점의 읽기입니다. 허무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빈자리에 뭐라도 채웁니다.
그게 대단한 사상일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따라만 하면 되는 루틴 같은, 순위표 같은 남이 정해둔 목표도 채워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풍경은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삶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은 화면 안에서 그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자리를 비워두지 못할까요? 그 답을 보려면 이 진단을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목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니체는 이걸 책상에서 생각해낸 게 아니거든요. 자기 삶에서 겪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1844년 독일의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였고 할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그 당시 정답의 한가운데서 태어난 셈이죠. 그런데 5살의 아버지를 잃습니다. 그리고 어린 니체는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참 신앙심 깊은 아이라고, 어린 목사님 같다고. 니체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뛰어난 모범생. 명문 김나지움을 거쳐 고전 문헌학을 공부했고 24세 스위스 바젤 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끝내기도 전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합니다. 정해진 길을 잘 걸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 시기에 니체에게 아주 중요한 만남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곡가 바그너였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에게 완전히 빠집니다. 20살 넘게 차이 나는 나이 차이가 있었는데도 니체는 그 집을 드나들며 거의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바그너의 음악이 시대를 바꿀 거라고 믿었고 첫 책에서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니체는 바그너와 갈라섭니다. 바그너의 후기 작품에서 니체는 자기가 평생 경계한 것을 봤습니다.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 그리고 종교적 권위 쪽으로 돌아서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바그너와 니체의 이 결별이 니체의 생애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존경한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존경하는 사람의 기준은 남의 기준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내 기준으로 옮겨 삼고 그것이 마치 내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그거를 붙들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그너와 결별한 니체는 그 결별의 대가가 고립이었습니다. 니체는 그 세계에서 사실상 밀려납니다. 그런데 그때 몸이 무너집니다. 니체는 평생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두통이 며칠씩 이어졌고 시력이 나빠져서 나중에는 글을 읽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구토와 발작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34세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교수직을 내려놓은 뒤 니체는 10년 가까이 떠돌아다닙니다.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남부, 기후가 몸에 맞는 곳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니 안정된 직장도 가정도 없었습니다. 눈이 나빠 오래 읽지 못했기 때문에 읽는 대신 걸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걷고 떠오른 문장을 수첩에 적었다고 합니다. 그가 가장 중요한 책들을 쓴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대학 강단에서 쓴 게 아니라 강단에서 내려온 뒤 몸이 아프고 나서 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즐거운 학문도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도 이 시기의 책입니다. 직함이 없어진 뒤에 쓴 책들이죠. 이 무렵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루 살로메라는 젊은 여성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하고 그 일로 친구들과도 여동생과도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 당시에 40을 앞둔 남자가 직장도 가정도 없이
혼자 남습니다. 그 겨울에 쓴 책이 자라투스트라였습니다. 뒤에 이야기할 낙타와 사자와 아이가 나오는 그 책입니다. 자기 가치를 스스로 만들라는 이야기를 가진 게 거의 없던 시기에 썼습니다. 니체는 강에서 강함을 말한 게 아닙니다. 병환 중에도 사유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생전에 그의 책은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책은 자비로 찍기도 하고 몇십 부밖에 나가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24세 교수가 됐던 사람이 40이 넘어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1889년 1월 이탈리아 토리노의 길에서 니체는 쓰러집니다. 그 뒤에 10여 년을 정신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내다가 1900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오늘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대목입니다. 니체가 쓰러진 뒤 그의 온고와 수첩들을 관리한 사람은 여동생 엘리자벳이었습니다. 엘리자벳은 남편과 함께 반유대주의 성향의 활동에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니체 본인은 그런 흐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엘리자벳은 니체가 남긴 메모들을 골라서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냅니다. 힘의 의지라는 제목으로요. 그런데 이 책은 니체가 완성한 저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남은 메모를 다른 사람이 고르고 순서를 정해 묶은 책입니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이 책을 니체의 결론으로 읽지 않습니다. 개별 메모가 가짜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재배열해서 니체의 완성된 주저인 것처럼 제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책의 편집본이 나치에게 인용되면서 니체는 자기가 반대했던 사상의 간판처럼 쓰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니체의 생애에서 가장 아픈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남의 기준으로 사는 것에 반대했던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의 저자 자리를 마지막에 빼앗긴 거니까요. 자기 문장이 자기가 반대한 자리에 놓이는 것을 그는 알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니체를 읽을 때는 늘 이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문장은 누가 배열한 것인가? 이건 니체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돌아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피드는 누가 배열한 것인가? 우리는 보통 철학자의 생각과 삶을 따로 보곤 합니다. 사상은 사상이고 인생은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니체는 그렇게 읽기가 어렵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사는 삶을 비판한 사람이 실제로 존경하던 사람과 결별했고 안정된 자리를 내려놨고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을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원고의 배열권마저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철학은 강자의 선언이 아닙니다. 잃어본 사람이 남긴 기록에 가깝습니다. 다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흔들려 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니체의 핵심 개념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개념마다 우리 일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니체가 비판한 것 중 하나로 무리의 도덕입니다. 다만 이건 다수가 틀리고 개인이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니체의 도덕 비판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모두를 평균에 맞추는 가치체계, 뛰어남을 불편해하는 정서, 특정한 유형의 인간에게만 유리하도록 짜인 도덕, 이러한 것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활발히 갈리는 영역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다수의 가치가 개인의 판단을 대신하는 현상입니다. 이 개념은 유튜브에서 종종 이렇게 소비됩니다. 양떼처럼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저는 이 독해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라투스트라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가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을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부르는 것을 저쪽에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부릅니다. 또 한 민족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다른 민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의 머리 위에는 저마다 하나의 가치표가 걸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도 사실은 내가 만든 기준이 아닌 게 굉장히 많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머리 위에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기준이 아니라 세상 자체라고 생각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누구의 가치표를 읽으며 살고 있는가? 사람들이 무리를 따르는 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오랫동안 가장 안전하고 보장된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단톡방에 의견을 올리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하죠? 스크롤을 올려서 분위기를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다듬습니다. 회의에서도 비슷합니다. 생각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여기서 어떻게 들릴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무리의 도덕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눈치를 봐야 살아남는 구조 안에서 눈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요즘 훨씬 촘촘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눈치를 봐야 하는 상대가 눈앞에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 나의 가족, 동네 사람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화면을 열면 전 세계 사람들의 하루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순간만 골라서요. 비교의 대상이 몇 명에서 몇만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게다가 그 몇만 명은 무작위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래 본 것과 비슷한 것들이 골라져서 올라옵니다. 내가 조금 신경 쓴 것을 화면은 아주 많이 신경 쓰게 만들어줍니다. 니체가 말한 무리는 옆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무리는 배열된 화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가가 있습니다. 원한다는 느낌이 올라오는 순간 그게 표현되기 전에 이미 한 번 걸러진다는 겁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은 사실 원하는 게 없다는 뜻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걸러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본인도 못 보고 지나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를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뭐 드실래요? 하고 물으면 아무거나요? 라고 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무거나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말하기 전에 계산이 먼저 돌아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뭘 원할까? 내가 고르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 작은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선택 앞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을 할지, 누구와 지낼지, 어디서 살지, 그때도 먼저 주변을 스캔해요. 그리고 스스로는 그걸 신중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걸러지지 않은 신호는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니체는 르상티망이라는 감정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우리말로는 흔히 원한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원한과는 조금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 미워하고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감정을 우리는 원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맞서거나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그 무력감이, 적대감이 해소되지 못한 채 안으로 쌓이는 것. 니체가 주목한 건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감정이 오래 쌓이면 단순한 감정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을 견디기 위해 현실을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그의 책 도덕의 계보에서 이 과정을 조금 불편한 비유로 보여줍니다. 양과 맹금류가 있습니다. 양에게는 맹금류는 끔찍한 존재잖아요. 자기를 채가니까요. 그래서 양의 자리에서 이런 판단이 만들어집니다. 저 맹금류는 악하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선하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합니다. 이 비유를 두고 니체가 약한 사람은 좋고 강한 사람은 나쁘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그건 니체의 주장이 아니라 바로 양의 자리에서 만들어진 가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정말로 추적한 것은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가 보다 무력감과 원한이 어떻게 저들은 악하고 우리는 선하다는 가치 판단으로 바뀌는가였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오래 쌓이면 판단이 되고 판단은 어느 순간 신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건 원래 좋은 게 아니야. 저렇게 사는 게 뭐가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니체가 의심한 건 바로 이런 가치 판단의 기원입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나쁘다고 판단한 걸까? 아니면 내가 행동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무력감과 원한이 나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 르상티망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단순한 원한을 넘어섭니다. 감정이 가치 판단을 만들어내고 그 가치 판단이 다시 나의 세계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무엇 때문에 불편했는지를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건 원래 별거 아니야. 저렇게 사는 게 뭐가 좋아. 이렇게 판단을 끝내버리면 그 판단 아래에 있던 내 감정도 함께 덮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는지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 지점이 지금 우리의 시대와 아주 흥미롭게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취향이나 내 가치관이라고 부르는 것들 가운데에는 정말 내가 선택한 것도 있지만 어쩌면 가질 수 없어서 포기한 뒤 마음속에서 정리해버린 것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우리의 스마트폰에 뜨는 SNS 피드입니다. 누군가의 여행 사진을 봤다고 해볼게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두 방향으로 갑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을 따라가거나 또 혹자는 저건 다 보여주기야. 실제로는 별거 없을 거야. 그 사람의 삶을 깎아내리며 스크롤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둘 다 여전히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의 삶은 별게 아니다. 정작 빠져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 나는 왜 불편했을까? 여기서부터는 니체가 직접 말한 내용이 아니라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저의 제안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올라오는 감정이 언제나 부러움인 건 아닙니다. 열등감일 수도 있고 억울함일 수도 있고 박탈감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부러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러움이라면 저는 그 감정을 너무 빨리 없애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가신 감정이지만 때로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보며 부러운 마음이 올라왔다면 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의 무엇이 부러운 걸까? 여행 그 자체일까요? 며칠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일까요? 아니면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별다른 눈치를 보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그 태도일까요? 겉으로는 똑같이 여행이 부럽다고 느껴지지만 하나씩 갈라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행 자체가 부러웠다면 정말 여행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통째로 쓸 수 있는 삶이 부러웠다면 내가 원하는 건 여행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 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여유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결정하는 태도가 부러웠다면 또 다릅니다. 휴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도 된다고 스스로 허락하고 있는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진 한 장에서 출발했는데 전혀 다른 세 개의 신호를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행이 필요하다는 신호, 시간의 주도권이 필요하다는 신호, 내 선택을 허락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 어떤 것이냐에 따라 내일 내가 바꿔야 할 것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거를 자각하는 순간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그 사람 이야기였던 것이 내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해서 나는 왜 이 장면에서 마음이 움직였지?로 질문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감정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감정은 없애야 할 것도 아니고 무조건 따라야 할 것도 아닙니다. 감정은 소중한 신호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책 첫 부분에서 정신의 세 가지 변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가 사자가 되고 사자가 아이가 된다는 오화입니다. 낙타는 짐을 지는 정신입니다. 무거운 것을 기꺼이 짊어지고 사막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어려운 것을 감당하고 자신에게 무거운 과제를 요구하고 그것을 견뎌내는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낙타를 단순히 남이 시킨 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낙타에게는 분명 힘이 있습니다. 견디는 힘, 감당하는 힘, 자신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낙타가 사자가 됩니다. 사자는 자유를 쟁취하려는 정신입니다. 사막에서 사자는 거대한 용을 만납니다. 그 용의 비늘에는 수많은 가치가 빛나고 있고 용은 말합니다.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 사자는 그 앞에서 새로운 자유를 얻으려 합니다. 나는 원한다. 이미 주어진 가치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니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자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유를 누릴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정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이입니다. 니체는 아이를 순진무구함, 망각, 새로운 시작, 놀이,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 최초의 움직임, 그리고 신선한 긍정으로 묘사합니다. 이제 정신은 단순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데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 우화를 현재 오늘의 우리의 삶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갓생을 생각해 볼게요. 갓생은 부지런하고 계획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주로 젊은 세대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갓생 자체가 낙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책을 읽고 기록하는 것도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지속하려면 낙타가 가진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 갓생은 아주 성실한 낙타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기록을 남깁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 지킨 날 밤에 이상하게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새벽 5시가 아닙니다. 운동도 독서도 기록도 아닙니다. 그 목록을 누가 썼냐는 겁니다.
내가 정말 원해서 만든 목록인지, 좋은 삶이라면 당연히 이래야 한다라고 배운 목록인지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는 러닝 바람이 거세게 왔다가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강변을 뛰는 멋진 건강한 라이프,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목록이 새롭게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었는지, 사람들이 멋있다고 한 그 붐에 맞춰 해본 것인지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번아웃도 그렇습니다. 번아웃에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일의 양이라든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 그리고 보상, 관계, 공정함, 어느 하나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은 채 주어진 목록을 너무 오랫동안 성실하게 완수해온 사람의 소진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사자의 힘이 필요해집니다. 이건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준으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자도 종착지는 아닙니다. 퇴사하는 것, 관계를 끊는 것, 하던 일을 멈추는 것, 때로는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아니오라고 말했다 해서 새로운 삶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그만둘지를 정하는 것과 무엇을 시작할지 정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퇴사하고 나서 오히려 더 막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싫었던 것은 분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뭘 원하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나쁜 것을 없앤다고 좋은 것이 저절로 찾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니체의 비유를 오늘의 언어로 옮겨보면 사자의 아니오 다음에는 아이의 예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무엇이 다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니체는 아이를 순진무구함, 망각, 새로운 시작, 놀이, 신성한 긍정 같은 말로 묘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특히 망각이라는 단어가 인상 깊습니다. 이 망각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고 온 목록을 잠시 내려놓아 보는 겁니다. 그게 옳다라고 배운 것들, 남들이 다 한다고 들은 것들, 이 나이에는 이 정도 되어야 한다는 것,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들, 그 목록을 잠시 내려놓아야 비로소 이런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렇다고 모든 걸 갑자기 다 던지고 무책임해지라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놀이에도 규칙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규칙을 내가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밖에서 보면 두 사람은 똑같이 성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둘 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고 운동을 하고 매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래야만 좋은 사람이니까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원해서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같은데 삶의 출발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화에서 이런 질문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 목록을 누가 썼는가? 니체의 책 즐거운 학문에서 341절에 아주 유명한 사고 실험이 나옵니다. 어느 날 가장 외로운 순간 악령이 찾아와 이런 말을 한다고 해보죠. 네가 지금 살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을 다시 한번 그리고 무수히 많이 살아야 한다.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고통과 기쁨, 모든 생각과 한숨이 같은 순서로 다시 돌아온다. 니체는 묻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바닥에 몸을 던지고 이를 갈며 그 악령을 저주하겠는가?
아니면 이보다 더 신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겠느냐? 영원 회귀는 니체의 철학에서도 해석이 다양합니다. 세계가 실제로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우주론적 주장과 관련해서 읽는 해석도 있고요. 이 삶 전체를 얼마나 긍정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사고 실험으로 읽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후자의 문제의식에서 이 질문을 우리 일상으로 한번 옮겨보려고 합니다. 물론 니체가 이런 용도로 쓴 건 아닙니다. 다만 오늘의 선택 앞에서도 흥미로운 질문이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이 선택이 앞으로 계속 반복된다고 해도 여러분은 다시 이걸 선택하실 건가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서 릴스를 넘기는 그 2시간, 그 시간이 계속 반복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날은 괜찮아요. 지쳐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땐 그 2시간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회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같은 장면을 계속 산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답답하고 서늘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날에는 회복일 수 있고 어떤 날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원 회귀의 질문이 그 둘을 자동으로 판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이 시간을 정말 다시 선택하고 싶은지를 한 번 더 묻게 합니다. 이 질문의 좋은 점은 나를 채찍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동에, 공부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묻습니다. 다시 선택할래? 다시 고를래? 그런데 이 질문을 과거로 해봐도 흥미롭습니다. 누구나 지우고 싶은 시절이 다들 하나쯤 있으실 겁니다.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으면,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그 길로 들어서지만 않았으면, 그런 시간이요. 여기서 먼저 정확히 짚고 갈 게 있습니다. 니체가 즐거운 학문 341절에서 당신이 후회하는 과거까지 받아들이라고 따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악령이 말하는 반복에는 좋은 순간만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고통과 기쁨, 모든 생각과 한숨,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같은 순서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역시 그 반복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지금의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마음에 드는 장면만 골라서 긍정하는 걸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는 잘된 선택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잘못 들어간 길이 있고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싶은 사람도 있고 몇 년을 허송세월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지워보면 이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시간을 전부 지우고도 지금의 나는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이건 니체가 341절에서 직접 던진 질문은 아닙니다. 영원 회귀의 사고 실험에서 제가 가져와 보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삶의 장면만 내 삶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살아버린 시간까지 포함해서 이 삶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 지점에서 니체의 또 다른 중요한 표현과 만나게 됩니다. 아모르 파티, 자기 운명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즐거운 학문 276절에서 니체는 새해를 맞으며 자신의 소망을 적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무언가를 더 이루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더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도 사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고 싶다고 말하죠.
그리고 아모르파티를 자신의 사랑으로 삼고 싶다고 씁니다.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지. 운명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야지. 이런 체념은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견디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삶의 긍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의 재료를 전부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좋은 것만을 골라서 내 이야기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성공한 시간도 내 삶이고 실패한 시간도 내 삶입니다. 곧장 걸어온 길도 내 삶의 일부이고 몇 년을 돌아온 길도 내 삶입니다. 저는 여기서 내 삶의 재료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글을 써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좋은 대목만 골라내면 이야기가 오히려 얕아집니다. 가장 쓰기 싫은 대목이 사실 그 이야기의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모든 일을 좋았다고 미화하자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상처가 아니었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당했던 일을 정당했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잘못한 선택을 잘한 선택으로 바꾸어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과 미화한다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내 삶에서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것을 앞으로 어떤 이야기의 재료로 사용할지는 여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니체의 아모르파티를 오늘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옮겨보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삶에 들어온 이것으로 나는 이제 무엇을 만들 것인가? 과거는 다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가지고 다음 장면을 어떻게 쓸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미 주어진 것들을 의심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었던 기준은 정말 절대적인가? 내가 옳다고 믿는 판단에는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가? 내가 성실하게 지켜온 목록은 정말 내가 선택한 것일까? 그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까지 나는 어떻게 내 삶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질문의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기존의 가치를 의심하고 내 것이 아닌 기준을 걷어내고 과거를 내 삶의 재료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저절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에서 이야기한 사자를 떠올려 보세요. 사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사자에서 멈추지 않고 아이로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오 다음에는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거부할 것인가를 넘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를 넘어 그 자유로 무엇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질문은 과거에서 앞으로, 미래로 향합니다. 나는 무엇에 예라고 말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만나게 되는 니체의 마지막 개념이 있습니다. 위버맨시, 흔히 초인이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이 개념은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니체가 위버맨시를 하나의 명료한 이론으로 체계화해서 정의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아주 심각하게 왜곡된 적도 있습니다. 나치가 니체의 사상을 자신들의 이념을 끌어들이면서 위버맨시 역시 인종적 우월성과 연결해 오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위버맨시가 등장하는 맥락을 보면 적어도 이것을 단순히 남보다 우월한 인간이라고 읽기는 어렵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인간을 완성된 존재로 두지 않습니다. 인간은 넘어가야 할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버맨시의 여러 해석 가운데서도 자기 극복과 자기 형성이라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보려 합니다. 이렇게 읽으면 위버맨시는 단순히 남을 이기는 사람, 초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자신을 최종형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 이미 주어진 자기 자신까지도 넘어설 대상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계속 형성해가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힘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니체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남을 지배하고 눌러 이기는 욕망이라고 이해하면 니체의 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읽게 됩니다. 반대로 힘이란 오직 자기 자신을 형성하는 힘이다라고 해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니체에게 힘은 성장, 저항의 극복, 지배, 자기 극복과 자기 형성 등 여러 문제와 얽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두고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힘의 의지라는 이 책은 니체가 생전에 완성해서 출간한 책이 아니라 사후에 그의 노트를 편집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하지만 힘의 의지라는 개념 자체가 사후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니체가 생전에 출간한 저작들에도 분명히 논쟁적인 것은 이 개념을 니체 철학 전체를 설명하는 하나의 완성된 체계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의 의지를 하나의 확정된 이론처럼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이 영상의 주제와 연결되는 한 가지 방향만 가져오겠습니다. 니체가 끊임없이 의심했던 것은 이미 주어진 가치를 아무 질문 없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 극복과 새로운 가치의 창조라는 훨씬 어려운 과제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버맨시를 단순히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읽으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말은 여전히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까요. 니체의 자기 극복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나아져야 한다는 식의 자기 개발적인 경쟁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완성품으로 여기지 않는 것, 내가 물려받은 가치도, 내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기준도, 심지어 지금의 나 자신도 다시 질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열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갈 것인가? 니체가 남긴 짧은 문장 중에 이 질문과 연결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즐거운 학문 70절입니다. 니체는 너의 양심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라고 묻고 아주 짧게 답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그것이 되어야 한다. 번역에 따라 너 자신이 되어라, 너인 그 사람이 되어라 처럼 조금씩 다르게 옮겨집니다. 중요한 건 이 문장이 흔히 인용되는 것처럼 니체가 독자에게 던지는 단순한 자기개발 명령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래의 자리에서는 양심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짧은 아포리즘으로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을 단순히 내 안에 어딘가에 숨어있는 진짜 나를 찾아라라는 뜻으로만은 읽고 싶지 않습니다. 니체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스타일을 부여한다는 생각, 자신을 형성하고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책 즐거운 학문, 니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성격에 스타일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드물고 위대한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기 본성의 강점과 약점을 두루 살펴본 다음 그것들을 하나의 예술적인 계획 안에 배치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훈련하고 어떤 것은 억제하기도 하고
쉽게 없앨 수 없는 것은 다른 관점과 의미를 부여해 전체 안에 자리 잡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 남기는 게 아닙니다. 약점도 재료로 들어갑니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전체 속에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니체가 덧붙이는 말도 흥미롭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취향이 좋은 취향이었는지 나쁜 취향이었는지는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취향이었다는 것, 전체에 하나의 스타일이 생겼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270절에 되어라와 290절에 스타일을 부여하라를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집니다. 내가 가진 재료로 어떤 사람을 만들어 갈지를 계속 결정하는 일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나다움은 발견이 아니라 작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니체의 문장은 아닙니다. 니체의 되어감과 자기 형성의 문제를 나다움 설계 언어로 옮겨본 저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를 찾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도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어딘가에 완성된 내가 있고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답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아직 나를 못 찾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형성된다는 것이기도 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못 찾은 게 아니라 아직 쓰는 중일 수 있습니다. 아직 설계 중, 아직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기준을 만든다는 말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니체의 사상이 아주 얕아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어디선가 만들어진 욕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을 원합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젊어 보이고 싶습니다. 물론 그 욕망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것을 원했을까? 정말 내가 원해서 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것이 좋은 삶이라고 반복해서 보고 듣고 비교하면서 어느 순간 내 욕망이 된 걸까? 니체가 가치를 다루는 방식에는 이런 계보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가치가 옳으냐, 그르냐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떤 삶의 조건에서 생겨났고 어떤 욕구와 감정이 그 뒤에 있는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욕망을 무조건 따라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 출처까지 한번 의심해 보는 일입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우리는 알고리즘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걸 오래 본 결과 나는 무엇을 원하게 되었는가? 여기서부터는 니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질문을 오늘 여러분 실제의 삶에서 써보기 위한 나다움 설계연구소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계할까요? 여기서 우리 연구소가 사용하는 순서를 잠깐 꺼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원한다고 느끼는 것의 출처를 보는 겁니다. 이건 내 안에서 올라온 신호인가? 아니면 반복해서 보고 비교하면서 내 것이 된 욕망인가? 두 번째는 내 기준을 흐리게 만드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눈치, 비교,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파고드는 피드. 세 번째는 나를 살리는 자리와 소모시키는 자리를 구분합니다. 나의 감각에 귀 기울이고 나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살아나고
어디에서 소진되는지, 또 어떤 대상과 만났을 때 내가 살아나고 어디에서 흐려지는지 그 차이를 기록하면서 꾸준히 살펴보면 여러분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네 번째, 그 기준으로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 하나를 직접 해봅니다. 거창한 인생 계획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한 줄씩 내 삶의 저자로서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중요하게 보는 거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잡음, 나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것을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먼저 보는 겁니다. 이 현대사회를 살면서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형성된 것을 빼는 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눈치를 안 보겠다고 결심한다고 눈치 보는 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교를 안 하겠다고 다짐해도 SNS 피드를 열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놓인 환경과 플랫폼의 구조 자체가 끊임없이 비교하고 반응하도록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여겨보는 순간 조금 다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내가 저 사람의 기준으로 내 하루를 재고 있구나. 내가 원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이건 계속 보다 보니 원하게 된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로 자유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을 당연한 내 생각으로 믿고 있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리를 둘 수 있을 때 첫 번째 틈이 생깁니다. 영상 처음에 만났던 광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광인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답을 나눠주려고 시장에 온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벌어진 거대한 사건을 사람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신은 죽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저는 니체의 질문이 가진 힘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답 하나를 기존 정답 자리에 끼워 넣기보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믿고 있던 것 기원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4가지를 묶어서 NEED 루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니체에서 가져온 개념은 아닙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오늘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순서로 옮겨보려고 저희가 시도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나서의 2시간,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순간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이 선택이 앞으로 계속 반복된다고 해도 나는 다시 이걸 고르겠는가? 예라고 답이 나온다면 그대로 해보십시오. 다만 예라고 답했으니 이것이 무조건 회복이다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 내가 정말 다시 선택하고 싶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만약 아니오라는 답이 나온다면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그러니까 전부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퇴근 후 2시간 전체를 생산적으로 사시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10분이면 좋은 시작이고 충분합니다. 그 10분 동안 산책을 해도 좋고 읽고 싶었던 책을 펼쳐도 좋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10분을 내가 능동적으로 골랐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10분,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겁니다. 저는 이 작은 선택을 앞에서 이야기한 아이의 이미지와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니체가 하루에 10분씩 선택하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제가 아이의 새로운 시작과 놀이, 신성한 긍정을 오늘의 삶으로 옮겨보는 겁니다. 그동안 지켜야만 했던 규칙이 있었다면 이번 주에는 아주 작은 규칙 하나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그것에 예라고 말해보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있다. 아, 나는 이런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관계에서는 살아나고 이런 관계에서는 소모되는구나. 나는 이것을 선택했을 때 조금 더 나다워지는구나. 그 기준은 어느 날 완성된 문장으로 갑자기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반복해서 고른 것, 거절한 것, 다시 선택한 것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정답이 사라진 시대의 어려움은 단순히 기준이 없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기준이 동시에 우리에게 말을 건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정도는 가져야 한다. 이 나이에는 이래야 한다. 이걸 좋아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남는 질문은 남의 기준을 어떻게 전부 버릴까가 아닙니다. 그건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나는 무엇에 예라고 하며 살 것인가. 영상을 시작하면서 등불을 들고 시장에 나타난 광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웃었죠. 광인이 말하는 사건의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광인은 말합니다. 자신이 너무 일찍 왔다고, 자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질문을 조금 다른 자리에서 만납니다. 니체가 그 당시 진단했던 가치의 위기를 그대로 오늘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의 절대적인 답이 모두의 삶을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답이 사라진 빈자리가 알고리즘으로 채워지고 비교가 들어오고 유행하는 삶의 방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또 다른 정답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질문하고 시험하고 선택하면서 써갈 것인가? 니체는 우리에게 따라야 할 하나의 생활 매뉴얼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진리라고 불리는 것, 선이라고 불리는 것,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의 기원을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의 마지막을 니체가 남긴 아주 니체다운 장면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일부 마지막에 자라투스트라는 자신의 말을 듣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뜻밖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스승이라면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죠. 내 말을 기억하라.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그런데 자라투스트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말합니다. 나를 떠나라. 나를 경계하라. 너희가 나를 믿고 있다는 사실조차 부끄러워할 때가 올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스승에게 영원히 제자로 남아있는 것이 스승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뜻의 말을 남깁니다. 나를 잃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찾아라. 저는 이 장면이 가장 니체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한 사람이 정작 자신의 가르침마저 새로운 교리로 만들어 붙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체를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해석을 그대로 가져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의 질문만 가져가시면 충분합니다. 나는 무엇에 예라고 말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어딘가에서 완성된 채 숨어있는 우리가 발견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엇을 고르는지, 무엇을 거절하는지, 무엇을 다시 선택하는지 그 선택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직 나를 찾지 못했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다움은 발견이 아니라 오히려 작품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쓰는 중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지나온 이야기를 천천히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낙타는 사막으로 걸어갑니다. 등에는 무거운 짐이 실려 있습니다.
그 짐을 누가 억지로 얹은 게 아닙니다. 낙타가 스스로 무릎을 꿇고 더 무거운 것을 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거운 것을 감당할 힘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견디는 힘, 책임지는 힘, 쉽지 않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건 분명 대단한 힘입니다. 그렇게 낙타는 짐을 지고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외로운 사막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자가 됩니다. 사자 앞에는 거대한 용이 있습니다. 용의 비늘마다 오래된 가치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말해온 것들,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온 것들, 사자는 그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원한다.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할 힘을 얻는 겁니다. 하지만 사자에게도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거부할 수는 있지만 아직 새로운 가치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자리를 비울 수는 있지만 그 빈자리에 무엇을 놓을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변화가 남아 있습니다. 아이입니다. 니체는 아이를 순진무구함, 망각, 새로운 시작, 놀이, 그리고 신성한 긍정으로 묘사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단순히 아니오라고 말하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며 삶을 향해 다시 예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낙타의 힘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아니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자의 힘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는 남이 만들어 놓은 답을 찾는 대신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직접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의 힘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견뎌야 하는 걸까요? 이제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충분히 거절했으니 이젠 무언가의 예라고 말해야 하는 걸까요? 천천히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첫째,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한 번도 왜 이것을 지고 있지라고 물어보지 않은 짐이 있습니까? 둘째, 최근 누군가를 보며 마음이 움직였던 순간이 있다면 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확히 무엇이 부러웠을까? 그 감정은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을까? 그리고 셋째,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시간에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다시 살아도 좋을 만큼 무엇이 달랐을까요? 내가 직접 고른 것이 있었습니까? 답을 지금 다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돌고 돌아서 도착한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에 예라고 말하며 살 것인가? 좋은 직장이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창한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10분이어도 좋습니다.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 내가 미뤄둔 책 한 페이지를 펼치는 것, 잠깐 걸으러 나가는 것, 혹은 오늘은 정말 쉬어야겠다고 결정하고 죄책감 없이 쉬는 것,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정답이어서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예라고 말하고 싶어서 고르는 것, 그 작은 선택 하나면 충분합니다. 영상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대낮에 등불을 들고 시장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고 온 것은 새로운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정답이 무너진 뒤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훨씬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여기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정답이 사라진 자리를 또 다른 사람의 정답으로 채울 것인가?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삶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질문하고 선택하고 때로는 다시 고르면서 내 삶의 기준을 조금씩 만들어 갈 것인가? 니체의 답을 외워서 돌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무엇에 예라고 하며 살 것인가? 그 답은 오늘 완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평생 완성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면서 계속 되어가는 중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나를 고르고 내일 또 하나를 고르고 그 선택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며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내가 써온 삶이구나. 한 사람은 등불을 들고 시장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 하나를 들고 그 시장을 걸어 나갑니다. 나는 무엇에 예라고 말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다운 삶을 디자인하세요.